자, 잠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좀 가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병원에 전화를 합니다. 예약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고요? 3주 뒤랍니다. 3주 뒤. 그 사이에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응급실로 가면 된다고 해요.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 4에서 6시간이고 치료비 청구서는 나중에 집으로 날라올 거랍니다. 금액은요? 가슴 엑스레이 한 장에 우리 돈으로 수십만 원, 조금 복잡한 처치라도 받으면 수백만 원은 기본이에요. 심장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해서 심전도 검사라도 했다가는 그날 청구서가 100만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어요. 보험이 있어도요. 이게 세계 최강대국, GDP 1위 국가,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미국 의사들이 한국에 오면 혹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단순히, 오, 좋네요 수준이 아닙니다. 경악이에요. 진짜 경악.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죠.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건지, 동시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림자는 무엇인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아, 내가 한국에 살았구나, 라는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 의사들이 경악하는 포인트, 바로 접근성입니다. 미국에서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려면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주요 도시 기준으로 평균 24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립니다. 보스턴처럼 의대가 밀집한 곳도 예외가 아니에요. 전문의는 더하죠.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과 이런 곳은 석 달 기다리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 농촌 지역은 방형 100km 안에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이른바 의료 사막 지역이 수두룩해요. 이 지역 사람들은 그냥 아픈 걸 참거나 몇 시간을 운전해서 도시 병원까지 가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사람이 아픈 몸으로 몇 시간 운전을 해야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미국 소도시 생활이라고요? 그 이면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 응급실은요? 미국 응급실 대기시간 평균이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바쁜 날은 8시간, 10시간도 넘어가요. 그리고 응급실에 갔다 오면 청구서가 날라오죠. 단순히 응급실 문을 들어서서 의사를 잠깐 만나고 별거 아니네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본 수십만 원짜리 청구서가 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파실리티 피만, 즉 시설 이용료라고 따로 청구해요. 의사 진료비, 검사비, 시설 이용료가 다 별도로 청구되거든요. 청구서가 3장, 4장씩 따로따로 날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청구서 자체를 해독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청구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의료 코드로 적혀 있어서 무슨 치료를 받은 건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한국은요, 오늘 아침에 아프면 오늘 오후에 병원 갑니다. 동네 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당일 예약 또는 그냥 걸어 들어가도 돼요. 웬만한 동네에는 방형 500m 안에 병원이 2~3개는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아파트 단지 상가 1층에 내과, 치과, 한의원이 나란히 붙어 있는 풍경.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게 미국 의사 눈에는 완전 SF 영화 수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에 온 의사들이 가장 먼저 충격받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환자가 아무 예약도 없이 그냥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랍니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진료받고, 약 처방받고, 1층 약국에서 바로 약 타고 집에 가는 이 전체 과정이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걸 보면서 미국 의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해요. 미국에서라면 이 중 어느 하나도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돌아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 한국에서 병원 가는 게 너무 쉬워서 뭔가 이상한 것 같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년 살다 보면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프로젝트가 되거든요. 예약하고, 보험 확인하고, 본인 부담금 확인하고, 연차 내고, 그래도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서 한국에 오면 그냥 걸어서 동네 병원 가서 30분 만에 진료받고 나오는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익숙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당연한 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건지, 한국 밖을 나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야간 진료, 주말 진료 이야기도 해야겠죠. 한국은 밤 9시, 10시까지 진료하는 동네 병원이 수두룩합니다. 일요일에도 문 여는 곳이 많아요. 미국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병원이 열리고, 그 외 시간에 아프면 응급실 아니면 다음 날을 기다려야 해요. 한국의 야간 진료 문화가 미국 의료계 사람들한테는 정말 별세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이가 밤에 갑자기 고열이 나면요? 한국에선 동네 소아과 야간 진료를 찾으면 되는데 미국에선 응급실 가거나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해요. 미국 의사들이 한국 의료 관광 통계를 보면 더 놀라요. 한국에 의료 관광을 오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미국인이거나 미국 거주 교포들이에요. 왜요? 미국에서 MRI 한 번 찍으면 우리 돈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한국에서 찍으면 건강보험 적용 시 수만 원대, 비급여라도 10만 원대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검사받고 여행까지 하고 돌아가도 미국에서 그냥 검사받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미국인들은 아예 건강검진을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한국 방문에 맞춰다 맞아 받는다고 해요. 비행기 값을 내고도 이득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미국 의사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경악 포인트, 비용입니다. 그냥 비용이 아니에요. 미국과 비교했을 때 거의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민간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대표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건 이후의 반응이었어요.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이 사망 소식에 동정 댓글보다 냉소적인 반응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왜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치료 승인 거부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보험 승인 거부로 막고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시술을 알고리즘으로 거절한 사례들이 미국에서 수없이 보도됐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사에 얼마나 분노를 쌓아왔으면 대표가 피격 사건에 저런 반응이 나왔겠어요. 이게 지금 미국 의료 시스템이 처한 현실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극단적인 형태로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맹장수술, 즉 충수절제술을 받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수백만 원, 보험험 없으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청구됩니다. 5천만 원이요? 맹장수술 하나로요. 한국에서는요? 건강보험 적용 기준 입원 치료비 포함해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 안쪽에서 끝납니다. 똑같은 수술인데 한쪽은 50배 이상 비쌉니다. 몸속에 있는 같은 맹장인데 어느 나라 병원에 누워 있느냐에 따라 수술비가 50배 차이 나는 거예요. 병원 입원 중에 아스피린 하나를 처방받으면 미국에서는 청구서에 2만 원, 3만 원이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국에서 사면 몇백 원짜리 약이요. 이게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미국 병원에서 물 한 컵, 붕대 하나, 장갑 한 켤레, 이런 것들도 다 별도로 청구됩니다. 어떤 환자는 병원에서 자기 짐을 옮기는 데 사용한 비닐봉지가 청구서에 올라온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황당하죠? 근데 미국 의료 청구 시스템에서는 전혀 황당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작동 방식이니까요. 암 치료는 어떨까요? 미국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한 사이클에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최신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 달 치료비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달하는 약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례가 매년 수십만 건 이상 발생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파산의 주요 원인 중 의료비가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세계 최강국에서 열심히 살다가 암 한 번 걸리면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는 겁니다. 집 팔고 노후 자금 다 쓰고 그래도 모자라서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미국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고펀드미에서 올라오는 게시글의 30% 이상이 의료비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30%요? 인터넷에서 구걸에 가까운 방식으로 암 치료비를 모아야 하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에요. 이 사실을 한국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반대로 한국 의사들이 경악합니다. 그게 진짜냐고요? 인슐린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미국에서 인슐린 주사 한 달치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제약사들이 인슐린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렸거든요. 인슐린을 아껴 쓰다가 절반만 맞다가 결국 사망한 미국 당뇨 환자들의 사례가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됐어요. 인슐린을 못 사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에서 당뇨 환자가 한 달에 인슐린 값으로 내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강보험 적용 기준으로 몇만 원 수준이에요. 같은 약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수십 배 차이 나는 가격을 내는 겁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이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보험 체계 안에서 거의 전 국민이 커버가 되고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5%까지 내려가는 산정특례라는 제도도 있어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중증 질환 걸렸을 때 정부가 의료비의 95%를 대줍니다. 거의 다 대주는 거죠. 미국 의사들, 이 숫자 들으면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아요? 5%만 낸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이 얼마든, 직장이 있든 없든 전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보편적 제도예요. 암에 걸렸을 때 5%만 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미국에서 암 환자가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세 번째 경악 포인트는 바로 의료 인프라의 밀도입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숫자로 보면 인구 1000명당 13개 수준으로 OECD 평균의 2배가 넘어요. 미국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병상이 많다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입원이 필요할 때 바로 입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다림 없이요. 미국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전 세계가 목격했죠. 미국 병원들이 복도에 임시 침대 깔고 환자를 봤던 그 장면 기억하세요? 뉴욕 센트럴 파크에 야전 병원 천막을 설치하던 그 장면이요. 세계 최고 선진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CT, MRI 장비 보유 대수도 OECD 최상위권입니다. 장비가 많으니까 대기 시간이 짧아요. 미국에서 MRI 예약하면 몇 주를 기다리는 게 기본인데 한국은 당일이나 다음 날 찍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에서 빠른 영상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의료계에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골든타임 안에 MRI를 찍고 판독하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환자의 평생을 바꾸거든요. 이 장비의 밀도 차이가 단순한 편의의 차이가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이야기도 해볼게요. 한국의 주요 대학병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에 접근하는 비용이 한국에서는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환자도 의뢰서 하나 들고 예약만 하면 대학병원 교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 대학병원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예약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한국에서는 그게 비교적 열린 시스템입니다. 미국 의사들이 특히 놀라는 부분이기도 해요. 최고 수준의 의료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건강검진 문화도 빠질 수 없어요. 한국은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을 국가에서 무료로 또는 매우 저렴하게 지원해줍니다. 직장인들도 매년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해서 귀찮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는 이런 국가 주도 예방검진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방에 투자하는 것보다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시스템이 더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죠. 일찍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드는데 예방검진을 안 하니 암이 늦게 발견되고, 그러면 치료가 더 복잡해지고 비용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번째, 미국 의사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 바로 보험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미국에는 수백 개의 민간 보험사가 있어요. 아이에트나, 유나이티드 헬스, 블루크로스, 시그나, 휴마나. 이 보험사들이 각자 다른 약관, 다른 보장 범위, 다른 청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진료보다 이 보험 서류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실제로 미국 병원의 행정 비용은 총 의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료비의 30%가 서류 작업과 보험 협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돈이 의사 인건비나 의료 장비에 쓰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미국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보험사의 약관에서 이 치료가 보장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치료가 보장 대상이라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전 승인을 받으려면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승인이 거절되면 항소를 해야 하고, 항소도 거절되면 법적 분쟁으로 가기도 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겠다는데 보험사가 이 치료는 안 돼요라고 막는 겁니다. 이걸 사전 승인 거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이게 환자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수술을 보험사가 거부해서 수개월을 기다리다 상태가 악화된 사례, 응급 항암 치료가 필요한데 보험사 승인이 늦어지면서 치료 시기를 놓친 사례, 아까 말씀드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대표 피격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에 이런 사례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보험사가 내 어머니 치료를 거부해서 돌아가셨다. 아버지 수술 승인받는데 3개월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분노를 쌓아왔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일 보험자 체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나예요. 모든 병원이 동일한 시스템으로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일을 심사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른 규칙을 외우느라 의사들이 진을 빼는 일이 없어요.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가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라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치료를 받기 전에 대략 얼마가 나올지 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 의사가 되면 진료 외에 보험 코딩, 사전 승인 요청, 항소 서류 작성 같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하루 2~4님 시간을 쓴다는 통계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8시간 근무 중 2시간 이상을 서류 작업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환자를 더 볼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쉴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의사들 사이에서 번아웃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매년 미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번아웃 설문에서 50%가 번아웃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해요. 그리고 그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과도한 행정 업무입니다. 환자를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보험 서류를 처리하느라 지치는 거예요. 미국 의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 보험 처리 담당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라고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십을 거쳐 10년 넘게 수련을 받고 나서 결국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보험사와 싸우는 서류 작업이라는 현실. 이게 미국 의료 시스템의 민낯입니다. 미국 의료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단일 보험자 체계, 일명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이 계속 주장해온 거잖아요. 한국처럼
전 국민이 하나의 공보험으로 커버되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게 왜 실현이 안 되냐고요? 민간보험 산업의 로비 파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수백조 달러 규모의 산업이 자신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하나만 해도 연매출이 수백조 원이에요.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건 단순히 의료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자본과의 싸움입니다. 다섯 번째, 이건 좀 의외의 포인트인데요. 바로 디지털 의료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전자의무기록 EMR 시스템 도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병원 간 진료정보 공유 시스템도 상당히 발달해 있어요. 내가 동네 의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대학병원에 가서도 바로 볼 수 있고 처방 이력도 공유됩니다. 의사가 바뀌어도 병원이 바뀌어도 나의 진료 기록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은요? 미국은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요. 에픽, 선어, 미디텍 같은 회사들이 각자 다른 EMR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이 시스템들 간 호환이 잘 안 됩니다.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옮겼는데 진료 기록이 연결이 안 돼서 처음부터 다시 검사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CT를 이미 찍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또 찍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사선 피폭도 또 받고 돈도 또 내야 하고 시간도 또 써야 해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환자한테 부담이 되는 일인지요. 실제로 미국에서 EMR 시스템 통합 문제는 수십 년째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수조 원을 투자해서 EMR 도입을 독려했는데 도입은 됐지만 상호 운용성은 아직도 낮아요. EMR 회사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든요. 한 번 도입하면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서 고객을 묶어두는 전략이에요. 의료 데이터가 환자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회사 영업 전략에 이용되는 셈이죠. 한국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세계 의학계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연구 자원입니다. 전 국민의 의료 정보가 익명화되어 통합 관리되니까 특정 질환의 발생 패턴이나 약물 효과 분석 같은 연구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혈압약이 치매 발생률과 연관이 있는지를 연구하려면 수십만 명의 장기 추적 데이터가 필요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험사마다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동의 구조도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 국민이 하나의 보험 체계 안에 있으니까 이런 연구가 훨씬 수월하게 가능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 연구, 특정 약물의 장기 부작용 연구, 암 발생과 생활 습관의 연관성 연구 등에서 한국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논문들이 국제학술지에 수없이 발표되어 있어요. 미국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협업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국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데이터 강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국 의료 시스템 최고네. 미국은 후진국이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요. 저는 그 결론으로 이 영상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쪽짜리 이야기거든요. 경악의 이면, 한국 의료의 그림자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까 한국 의사들이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본다고 했죠? 이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빨리 볼 수 있으니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료의 질은요? 의사 한 명이 하루 100명을 보면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이 평균 몇 분이나 될까요? 3분입니다. 3분 진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기에 3분은 너무 짧아요. 미국에서 의사한테 진료받으면 최소 15분, 초진이면 30분에서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눠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이유도 있지만 진료 자체의 깊이가 다릅니다. 의사가 내 눈을 보면서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그 시간이 치료의 일부거든요. 한국의 낮은 의료비 이면에는 의사들이 박리담회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수가, 즉 의료 행위에 대한 보험 적용 단가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병원들이 수익을 맞추려면 환자를 최대한 많이 봐야 합니다.
이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구조예요. 의사는 지치고 환자는 충분한 설명을 못 듣고 우리가 저렴한 의료를 누리는 이면에 이런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도 미국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한국 전공의, 즉 수련 중인 의사들의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주 80시간, 심한 경우 100시간이 넘는 사례들이 보고됐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으면서 환자를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고요? 그게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에요. 2024년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배경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사들이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련 환경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외침이었던 거예요. 응급 의료 체계의 취약성도 있어요. 동네 병원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증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나온 것도 이유가 있어요. 교통사고나 심정지 같은 중증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동네 병원은 넘쳐나는데 정작 생사가 갈리는 응급 상황에서 믿고 갈 병원이 부족하다는 아이러니. 한국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확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의료비가 싸다고는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치과 치료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거의 다 비급여예요. 임플란트, 교정,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요. 안과도 마찬가지예요. 라식, 라섹은 당연히 비급여고 고가의 검사들도 그렇습니다. 각종 신약이나 최신 치료법들도 건강보험 적용이 늦거나 아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민간 시장에서 거대하게 성장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도 사실상 민간보험 없이는 의료비 부담이 꽤 크다고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손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면 그건 완전한 의미의 공보험 체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접근성과 비용 효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성취를 이뤘습니다. 오늘 아프면 오늘 병원 가고 암에 걸려도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이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 살아봐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취 뒤에는 구조적 모순이 있어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압박하는 낮은 수가 체계,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는 건강보험 재정, 부족한 중증 응급 의료 인프라, 비급여 확산으로 인한 민간 보험 의존. 이 문제들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한국 의료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미국 의사들이 한국 의료를 보며 경악하는 이유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의료 접근성과 비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한국이 답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아직도 풀지 못한 그 문제를요.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 동네 병원을 걸어서 가는 그 길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다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의료의 장단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미국 생활을 경험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보세요. 분명히 할 이야기가 많이 생길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미국 병원 생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